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중앙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죠? 네, 주최 측은 매주 열리던 집회를 오늘 9차 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후 통첩 대규모 촛불 집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초동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명욱 기자, 현재 거기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초동 집회 현장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누에 다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근처 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된 채 촛불과 피켓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스크린 4개가 설치됐고 교대역 방향과 대법원 청사 부근 그리고 예술의 전당 쪽 도로까지 참가자들로 국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의 공식 시작 시간은 오후 6시부터였지만 사실상 이른 오후부터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구호를 외쳤고 촛불 파도 타기와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건물로 검찰을 비판하는 정치, 검찰 등의 문구를 레이저빔으로 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참가 인원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주최 측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도 공식적인 참가 인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토요일에 열린 4번째 집회로 주최 측은 서초대첩 최후 통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후 통첩이란 이름처럼 오늘을 끝으로 당분간은 집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바로 근처에선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하는 조국 장관 규탄 집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서초경찰서 앞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성모병원 인근 도로에 모여 조국 장관에 대한 파면과 구속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서초역 주변에 94개 중대 5천여 명을 투입했고 펜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양측의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열린 중앙지검 앞 서초역 일대는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무대와 스크린이 설치돼서 마치 공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335 집회 현장을 찾아 축제와 같은 집회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대나무 깃대에 검찰개혁이라고 적힌 깃발이 나부낍니다. 꽹가리와 장구를 동반한 흥겨운 풍물패 공연에 시민들은 손을 맞잡고 춤사위를 벌입니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현장은 축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태극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각종 손팻말을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다른 곳에선 자원봉사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형상화한 판화와 시민들의 얼굴 캐리커처를 그려줬습니다.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그림,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 가지 풍물과 깃발 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초역을 중심으로 이곳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일대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친구나 가족 단위로 집회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돌아가는 게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면은 생각하는 관점도 넓어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정신이 틀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서초역 앞에는 남녀 간이 화장실이 각 10칸씩 설치됐고 각 구역과 통행로가 통제되는 등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4번에 걸친 토요일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추산되는 오늘 집회. 주최 측은 마지막이라면서도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국 장관 사태에 여권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연말까지는 퇴진시켜서 양분된 국민 여론을 수습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빨리 처리해 조 장관을 명예 퇴진시키는 모습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먼저 황지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조국 장관 관련 여권 내 물밑 전국 흐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속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안 상정에 키를 쥔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이번 달 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등 사법개혁안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최근 여권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의 조국 정국을 연말에는 정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 때문에 여론이 계속 양분된다면 유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12월까지는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조 장관을 명예퇴진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평가와 집회 여론 등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 다만 조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나라가 온통 조국 이슈로 덮인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집권 여당 안에서조차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사태 출구 전략을 짜는 당과 청의 움직임을 박유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우선 집회 이야기부터 좀 간단히 해볼까요? 서초동 집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들이 외쳤던 게 바로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4번째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 벌써 4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겠다거나 밤 9시 넘은 심야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인데 주최 측은 이런 개혁이 진행되는 걸 조금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잠정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마지막 집회 주제를 We will be back,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주춤하면 언제든 다시 모이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We will be back.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편하게 이제 쉬셔야 하는 주말인데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시고 계시니까 결국은 조국을 어떻게 하자는 뭐 그런 주장들인데 청와대하고 야당 분위기 지금 어때요? 맞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길어지자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고 거리의 정치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의회 민주주의가 동물국회 또 식물국회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조 장관 임명 여파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30-40%대까지 주저앉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말부터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조국 이슈에 더는 함몰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겠죠. 연말 뭐 금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선도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당 안에 이제는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 그러니까 뭐 조국 사태를 좀 끝내보자 그런 건데 어떤 방식을 예상할 수가 있나요?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줄곧 밝혀왔거든요. 예. 취임식 때 했던 조 장관의 말부터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무를 완수하고 명예롭게 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예. 그 첫 번째 임무가 법무부가 당장 손질할 수 있는 검찰 관행부터 고치는 것일 테고 두 번째가 신속처리 절차,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일 겁니다. 예.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다고 그러던데 검찰개혁을 논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조국 장관도 내일 참가합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도 당연히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법 개정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내용들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아울러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무조건 연내 마무리할 것이고 그럼 조국 이슈도 함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내 조국 장관이 숙제를 마치고 말이죠. 물러난다 쳐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도 말이 나올까요?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2년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임의로 퇴진시킬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조 장관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현 정권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함께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국민이 외칠 만큼 외쳤고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정치권이 협의의 묘를 발휘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는 싸우기만 했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후대에 이렇게 기억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입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뉴스 추적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조국 장관의 부임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4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 교수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 교수는 오늘 오전 9시쯤 4번째로 검찰에 나와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3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찍 귀가하거나 조사에 하려면 많은 시간을 쓰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충분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조사에선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 집중했다면 오늘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부터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호텔 CCTV도 검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노트북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기자, 이제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 확보 문제를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에 영장 발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온도차가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를 위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법원이 조 장관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로서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사유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증거 수집이 이뤄졌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한 점, 여기에 건강 문제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까지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모두 정 교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두고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 신중함을, 청와대는 언급 자체를 자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식 검찰 흔들기 공작 의혹이 짙습니다. 만약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사법조직을 흔든다면 이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윤 총장 의혹은 조국 전 민정수석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했을 정도라며 친문좌파 세력과 편향 언론의 조폭식 막장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지켜볼 문제라며 빠르게 사실관계가 규명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접대받았다는 얘기 혹시 뭐 들었던 게 있으세요? 전 들었던 게 없어요.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죠. 청와대는 아예 이번 의혹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우리가 상처내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며 청와대가 둘 사이에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유 이사장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른바 조국 구하기는 조국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트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절반 정도는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던 지난달 급기야 인질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이 가족 인질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하기도 했고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검찰이 발표한 특별수사부 축소 등 개혁 방안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특수부가 간판만 바꿔들고 이제 영업 안 되는 데는 문 닫고 영업 잘 되는 데는 계속 간판 바꿔서 가면 시장 개업하는 거지 이게 뭐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냐. 여권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과도하게 검찰과 언론을 공격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의 전지적 참견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비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나리오 전문가 유시민이 이제는 피의자를 데려다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는 식으로 또다시 진실 호도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SNS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재주로 검찰을 난도질하며 언론을 단죄하고 있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명 배열장 논란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조금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 법조팀의 조경진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윤중천 씨 지금 이제 구속 중인 건데 변호인을 통해서 뭐 얘기를 했다면서요?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중천 씨가 구속 중에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오늘 월요일 날 결심 공판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매우 긴장되는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레? 네. 네. 이 윤중천 씨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일축했습니다. 나는 윤석열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별장 성접다고는 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부분은 더 짚어봐야겠죠. 근데 어제 저녁에 윤중천 씨의 변호인이 윤 씨를 접견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 윤중천 씨에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전해지긴 했는데요. 네. 확실한 윤 씨의 입장을 이번에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세 글자가 들어간 뭐 명함이라든가 이런 물증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함을 비롯한 물증은 없다. 윤중천 씨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왜 윤중천 씨는 과거에 알지도 못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건가요? 이 짧게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지난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재조사 권고를 내리면서 이 검사들 또 외부 위원들로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담당팀을 꾸렸어요. 예. 이때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가 있는데 그 안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건데 이 정작 윤중천 씨 본인도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밖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랑 이야기한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면담 보고서에도 만약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소통이 전달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면담 보고서에는 윤중천 씨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건데 이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은 확인을 당시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시 김학의 수사단장, 이 요한섭 단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접대라는 말 자체가 없고 네. 아는지 여부에 관해서 네.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어제 나온 얘기고요. 면담
보고서를 보고 윤중천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게 이 김학의 수사단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윤중천 씨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윤중천 씨는 여한섭 검찰, 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장이 말하는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학의 수사단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적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여한섭 단장은 윤중천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건데 확인을 한 적은 없다는 게 윤중천 씨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 당시 진상조사단 공보 업무를 총괄했던 김영희 변호사도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김영희 변호사의 SNS를 보시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조사단원으로서 김영희 개인의 의견을 밝힌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네. 굉장히 긴 글입니다. 이 시발점이 된 한겨레 21 그 기자의 보도 내용을 비롯해서 이후 언론 보도를 짚어가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조사단은 윤중천의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명백하게 윤 총장이 왔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는데 그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표현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21 기자가 핵심 관계자 3명을 취재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랬죠. 이 기사에. 진상조사단 단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네. 한겨레 기사하고 또 다른 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번 사건도 결국 검찰로 이제 공이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기자를 고소했잖아요. 배당이 됐습니까 지금? 어제 윤 총장이 고소장을 발송하면서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렸잖아요. 예. 이 서부지검은 오늘 우편으로 이 고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당은 일과 시간 중에 하게 될 테니 아마도 월요일쯤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전에 왜 최동욱 검찰총장도 이렇게 강수를 두진 않았던 것 같던데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그 기사가 나온 날 바로 고소한다는 게 참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이 통상은 언론 기사에 뭔가 불만이 있거나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언론 중재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없이 바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무래도 이 기사가 확대 재생산될수록 다른 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 형사 고소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어떤 사전 의혹 같은 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자가 익명의 취재원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재판까지 가서도 이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자가 자신이 유리하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함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사실 윤석열 총장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강수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대처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들어온 소식을 정리하면 윤중천 씨는 윤석열 총장을 모른다 이런 거고요.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의 데자뷰로도 불리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논란. 이 당분간 관련 공방이 계속 거셀 전망 같습니다. 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에 빠진 8차 사건을 두고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강세훈 기자가 윤 씨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가 박준영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춘재는 여중생이 숨진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는 무려 2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준비에 나섰고 박준영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윤 씨의 경우에는 체포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경찰서 내에서 이루어졌던 폭행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 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지난 1999년에 발생한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끈 바 있습니다. 전북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70대 주인이 살해됐는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20대 청년 3명은 유죄가 확정돼 형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났고 재심을 거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진범의 자백이 결정적인 재심 사유였습니다. 이렇게 진술 증거가 의미 있는 재심 사유로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춘재의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고 요건도 까다로워 재심이 어려울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온다면 재심을 결정하는 데 큰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초강력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곧 일본 열도 도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열도는 덜덜 떨고 상점은 텅텅 비었습니다. 특히 내일 후쿠시마 지역 여기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정박한 선박들 뒤로 오르는 거대한 파도는 금세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오늘 오후 9시쯤 일본 도쿄 남서쪽 60km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도쿄 시내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상륙에 앞서 철도와 지하철,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기상청 분류 중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상당히 강한 태풍으로 분류된 하기비스에 대비해 미리 운행 중단을 결정하는 계획 운전 중단을 전면 시행한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5단계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폭우 특별경보를 수도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등 7개 광역지자체에 발령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공장 운행이 중단됐고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상업시설도 문을 닫아 일부 상점에서는 사재기로 판매대가 텅텅 비기도 했습니다. 하기비스는 내일까지 일본 동부 해안가를 훑고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후쿠시마에 폭우가 쏟아지면 방사능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일본 열도에 상륙 중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서울에도 하루 종일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한반도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동해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역 인근에서는 바람에 철판이 떨어져서 전차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전민석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열차 선로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에 몸을 매달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철판이 떨어져 나간 다리는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풍에 뜯긴 철판이 전차선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동해선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1시간 반 만에 운행이 재개됐고 전동차는 9시간가량 운행이 지체됐습니다. 일광 쉬는 데까지는 버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3대밖에 운영 안 해가지고 시간도 확실히 못 해가지고 고객님들 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게. 마취총을 맞은 멧돼지가 가쁜 숨을 헐떡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충북 청주 내덕동에서 7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멧돼지입니다. 이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멧돼지는 50분간 쫓긴 끝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포획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중부고속도로 호범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를 덮쳤습니다. 모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들과 아버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6중 추돌로 이어지면서 3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오늘 전국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TX 운행률이 평소와 대비해서 68%까지 떨어지면서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려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역 매표소 앞에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전광판에는 파업 안내문이 나오고 파업으로 바뀐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미처 파업 소식을 접하지 못한 외국인 승객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Yes, unfortunately it's very hard to get the ticket because of the strike. 주말을 맞아 이용객이 몰리며 입석표라도 구하면 다행인 상황. 제일 빠른 표도 5시에 입석밖에 없다고 해서 그냥 울먹여자먹기로 좀 무궁화 하나 예매한 거거든요. 파업 이틀째 KTX 열차의 운행률은 평소의 68%에 그쳤고 화물 열차는 25%에 불과했습니다.
광역열차인 서울 지하철 1, 3, 4호선도 평소보다 20% 가까이 운행을 줄이면서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호선 지하철이 지연이 돼가지고 원래 타려던 차가 30분이었는데 그걸 못 타가지고 좀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본부별로 모레 오전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버스 등 대체 운송수단을 늘리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입된 것인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DMZ 철책 이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경기 연천군 왕직면과 강원 철원군 원남면입니다. 두 곳 모두 DMZ 철책 이남 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지역으로 DMZ 바깥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일 DMZ 내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는데 바이러스가 DMZ 철책을 뚫고 전파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등은 DMZ 남방한계선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멧돼지의 이동이 차단됐다며 전파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차량, 사람, 어떤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매개체에 의한 간접 전파 가능성을 포함해서 추측만 하고 있을 정도고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동쪽 지역인 강원 철원군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두고 방역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방역대를 강화하고 국방부에는 추가 폐사체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경기 연천군 왕직면에서 추가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 나온 지 이달 30일이면 꼭 1년 됩니다. 이후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죠.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하토야마 전 총리가 오늘 부산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찾아서 고개를 숙이고요. 아베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본에 이런 양심적인 인사가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이번엔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응답하라 아베 신조. 박상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추모탑 앞에 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엄숙한 자세로 고개를 숙입니다. 일본 정치인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의 참상을 직접 보고 느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전시관마다 짧은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탄광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소, 그리고 이전엔 알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커녕 이들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 정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現在の日本政府の考え方は必ずしも現在の常識ではないとそ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앞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무릎을 꿇은 이후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죄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본 언론은 이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야외 스타디움에 3만 명의 여성 아미들이 춤추고 떼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탄소년단은요 비아랍권 가수 최초로 사우디 무대에 오른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사우디의 한국인들 그러면 70년대 중동 진출했던 산업 일꾼들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네. 자, 이 소식은 조희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한 남성은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춥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스타디움 월드 투어에는 팬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비아랍권 가수가 사우디에서 스타디움 콘서트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랍 팬들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과 아바야 등으로 몸을 가렸지만 공항에서 방탄소년단을 기다리거나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떼창하는 모습은 여느 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에선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게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방과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BTS의 공연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소속사 측은 출연진과 직원에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현지 정서를 고려해 일부 안무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3만여 명의 아랍 팬들을 들썩이게 한 방탄소년단은 이달 말 서울에서 스타디움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책 읽기 전에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만한 기사입니다. 요즘에는 IT 기기를 활용해서 책을 읽는 방법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유서진 씨는 요즘 채팅창으로 읽는 책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려운 분야의 책도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듯 가볍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주인공이 말을 거는 것처럼 말풍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니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대화하는 느낌으로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방송창과 전자책 화면을 동시에 띄워두고 책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곧바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대신 기분에 따라 책을 추천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기분과 관심사에 따라 책을 추천해주는 단말기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재밌게 읽은 책들을 추천해줍니다. 오늘 되게 막 기분이 우울하다 이럴 때 뭐 슬퍼요 이런 기분을 선택하면은 그 선택에 맞는 그런 책들이 추천돼가지고 사람들도 기분에 따라 어떤 책이 있나도 알 수 있어서. 손에 잡히는 IT 기술이 책 읽기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인 국행수륙제가 봉행됐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며 시작한 국행수륙제는 불교의 중생구제와 화합 정신이 담긴 최고의 불교 의례로 꼽힙니다. 주말인 오늘 따사로운 햇볕과 선선한 바람 덕분에 바깥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서울이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일본을 향한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휴일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3도, 대구가 2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